10. 이곳에 온 적이 있었지. 그러나 언제 어떻게였는지는 말할 수 없네. 나는 저 문 밖의 잔디를 알고 이 달콤하고 진한 냄새를 알고 한숨소리를 알고 바닷가를 감싼 빛들을 아네. 그대는 나의 것이었네. 얼마나 오래 전인지는 모르나 저 제비가 날아오른 순간 그대는 고개를 쳐들었고 어디선가 베일이 내려왔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전에 알았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페드로는 한 고난의 생애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 대부분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이다. 고난의 생애는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준다. 비교적 무난한 생애에서는 진보를 위한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 이런 생애는 쉬어가는 시기이다. 페드로가 떠올린 건 결코 쉬어가는 생애가 아니었다. 페드로는 금세 성난 표정이 되어 이를 악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난 가기 싫어요. 난 그런 생활을 바라지 않아요.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성직자들이 있는 곳으로 수도사가 되라고. 난 그러기 싫어요. 페드로가 강경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잠시 침묵했다. 잠시 후 페드로의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막내 아들입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 여자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건 참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대신 그는 피치 못할 운명에 점차 순응해 갔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가슴이 찢겨나갔지만 어쨌든 계속 살아나갔다.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생활이 평화로워요. 나는 대수도원장에게 강한 집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에 페드로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분은 우리 형이에요. 돌아가신 형님입니다. 이분이 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린 매우 가까워요. 그분의 눈이 보여요. 페드로는 마침내 현생에서 세상을 떠난 형을 찾아냈다. 이제 그의 슬픔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오래전에 함께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함께 했었다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대수도원장은 늙었다. 그분은 곧 저를 떠날 겁니다. 페드로가 예언하듯 말한 뒤 덧붙였다. 하지만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우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수도원장은 곧 숨을 거두었고 페드로는 크게 슬퍼했다. 기도하고 명상하는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고 심하게 기침을 해댔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영적 형제들이 그의 침대 곁에 모여 있었다. 나는 페드로가 신속히 피안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고통을 또다시 겪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분노와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에게 물어볼 기회도 주지 않고
페드로가 그 생애의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가 어리석다는 걸 배웠습니다. 분노는 영혼을 갉아먹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와 당신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걸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내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무지했습니다. 나는 후배 성직자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남들에 대해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페드로가 잠시 침묵한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는 행위를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길 원한다면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신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페드로는 그렇게 교훈들을 회고한 다음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만일 내가 나의 길을 갔다면 수도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보상이 있고 언제나 은총이 있고 언제나 선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분노와 쓰라림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만일 나의 인생을 후회했더라면 수도원에서 경험한 그 사랑과 선을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더 작은 교훈들도 있었다. 나는 기도와 명상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페드로는 그렇게 덧붙이고 나서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 그 거룩한 생활의 교훈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머뭇거리듯 말했다. 신과 형제들의 더 큰 사랑을 위해 낭만적인 사랑을 희생한 건 잘한 일 같습니다. 페드로는 확신 없이 말했고 나도 확신이 들지 않았다. 실제로 수백 년이 지난 뒤 페드로의 영혼은 독일에서 마그다의 몸을 입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가? 페드로는 영적인 사랑과 낭만적인 사랑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여행의 다음 장면은 수도승의 기억을 떠올린 직후에 펼쳐졌다. 갑자기 페드로가 소리쳤다. 전 지금 또 다른 생애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애로 가야 합니다.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페드로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땅에 누워 있습니다. 몸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처에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몸을 돌투성이 길바닥 위로 끌고 다녔습니다.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페드로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다. 머리와 옆구리가 끔찍하게 아픕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사들은 이렇게 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불쌍한 사내의 나머지 이야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병사들은 그를 팽개쳐 두고 떠났다. 쓰러져 있는 그의 눈에 짧은 가죽 제복을 입고 장화를 신는 병사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병사들은 기분이 상한 듯했다. 그건 장난삼아 한 짓이었고 정말로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슬퍼하지도 않았다. 죽어가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온 마을 사람들의 목숨은 그들에게 별 가치가 없었다. 한마디로 그건 장난이 돼 뒷맛이 좋지 않은 장난이었다.
그의 딸이 울부짖으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가볍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틀림없었다. 입안에서 피냄새가 맡아졌다. 기력이 급속하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딸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몸 깊은 곳에서 골골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해요, 아버지. 소녀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리워할 딸이었다. 눈꺼풀이 마지막으로 감겼다. 그 끔찍하던 고통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극히 가볍고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이 보였다. 머리와 어깨가 딸의 무릎 위에 힘없이 올려져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가 이제는 평화롭고 고통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전혀 모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가 들어있지 않은 몸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아버지의 머리를 하염없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가족들을 떠날 수 있었다. 가족들은 괜찮을 것이었다. 가족들은 자신들 또한 때가 되면 자신의 몸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었다. 그는 찬란한 빛을 느꼈다. 수천 개의 태양보다도 밝고 더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 빛이어서 그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그 빛 안에서인지 주변에서인지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였다. 아주 젊고 화사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할머니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영혼이 할머니 곁으로 날아갔다.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다시 만나니 좋구나, 아가야. 오랜만에 보는구나. 할머니의 생각이 그의 의식 속에서 문장이 되어 떠올랐다. 할머니가 영혼의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페드로의 이야기에 완전히 넋을 빼앗겼다. 페드로가 자신의 딸과 헤어지면서 느꼈던 슬픔이 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이별 이야기에 담긴 깊디 깊은 비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날아올랐다. 페드로의 이야기가 오래전에 일어난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키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페드로가 느꼈던 그 엄청난 슬픔에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나의 머리는 페드로와 엘리자베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소녀가 했던 말들을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전생에서 등장한 미리암은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버지의 머리를 안고 몸을 흔들어 댔고 똑같은 이별의 말을 속삭였다. 두 이야기는 너무나 비슷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눈이 흐려진 건 단순히 감정에 동화된 탓만은 아니었다. 그대는 이미 엘리자베스의 유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주가 지난 다음이었고 수십 명에 이르는 환자를 만나고 난 뒤였다. 나의 분별력이 흐려진 건 당연한 결과였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운명을 발견하는 일은 훗날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짧은 삶을 누리다 간 나의 첫 아들 아담을 향해 날아갔다.
내가 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 건 아마도 그 오래전의 생애에서 페드로의 딸이 느꼈던 슬픔을 대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영상 탓이 아니었나 싶다. 아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새벽같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 캐롤과 나는 서로 끌어안고 처참한 울음을 터뜨렸다. 아담의 인생은 23일 만에 끝났다. 대대적인 심장 절개 수술은 아담을 살려내지 못했다. 우리는 소리치며 울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몸을 흔들며 오열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우리가 느낀 슬픔은 몸과 마음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숨을 깊이 쉴 때마다 고통이 느껴졌다. 가슴께에 코르셋을 꽉 조여 매기라도 한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그건 슬픔이라는 이름의 코르셋이었고 풀어낼 수 있는 끈은 어디에도 달려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슬픔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 난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던이 태어났고 몇 년 뒤에 다시 에이미가 태어났다. 두 아이 모두 특별한 자식이었지만 아담을 대신할 순 없었다. 시간이 약이었다. 커다란 돌덩이가 잔잔한 수면에 한바탕 파문을 일으킨 뒤 잔물결이 남는 것처럼 슬픔의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러나 돌덩이가 떨어진 자리에 남아있는 파문의 중심처럼 우리 삶 속의 모든 건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 새로운 사람들, 그 경험들은 아담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의 고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더 많은 일을 경험했고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우리는 다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상처를 껴안고 살 수 있게 되는 법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우리는 마이애미에서 아담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아담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에 소개된 환자 캐서린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했고 우리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0년에 걸친 고통의 세월 끝에 우리는 비로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11. 사람은 인종과 영혼이라는 두 영원한 존재 사이에서 수없이 나고 죽나니 옛 아일랜드는 모두 알고 있었네. 사람이 자신의 침대에서 죽든 라이플이 그를 쓰러뜨리든 사랑하는 이들과의 짧은 이별은 최악의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 무덤을 파는 자들의 노고는 길고 그들의 삽은 날카롭고 그들의 근육은 강하도다. 허나 그들은 자신들이 묻은 자들을 인간의 마음 속으로 도로 던져 넣을 뿐. W.B. 예이츠. 엘리자베스가 익숙해진 안락 의자에 앉아 가볍게 흐느끼고 있었다. 두 눈가에서 마스카라가 눈물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검은 마스카라 선이 양쪽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다. 엘리자베스는 체면도 잊은 채 내가 건네준 휴지로 눈가를 두드렸다. 엘리자베스는 아일랜드 여성으로 살았던 전생에서 막 빠져나온 참이었다. 커다란 행복과 함께 평화롭게 끝난 삶이었다. 그러나 상실과 절망으로 점철된 현재의 삶과는 너무나도 뚜렷이 대비되는 그 생애가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행복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울고 있었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 이날 면담 치료의 초반부는 이전에 비해 극적인 느낌이 훨씬 덜했다. 엘리자베스는 최근에야 인간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자였는데 교제는 단시간에 끝나고 말았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남자의 부와 지위를 보고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화학작용이 전혀 없었다. 적어도 엘리자베스 쪽에서는 그랬다. 엘리자베스의 머리는 안착하라고 다그치고 있었다. 이 남자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며 나에게 매우 잘해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어쨌거나 이 남자가 아니면 내 곁에 누가 있겠느냐고 다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안착하지 말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면 나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마침내 가슴의 주장이 이겼다. 남자는 엘리자베스에게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는 섹스를 요구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할 걸 요구했다. 엘리자베스는 끝내기로 결심했다.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다시 혼자가 된 것이 슬펐지만 절망감이 들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의 실패한 관계가 가져다 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었다. 그랬던 엘리자베스가 지금 진찰실 의자에 몸을 묻은 채 울고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코는 막히고 얼굴은 마스카라 자국으로 엉망이 된 채. 이날 퇴행 과정을 시작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수백 년 전 아일랜드에서 살았던 생애를 떠올렸다. 나는 아주 예뻐요. 엘리자베스가 전생의 장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말했다. 머리칼은 검고 눈은 파래요. 옷은 아주 소박하고 화장이나 보석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치 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피부는 크림처럼 아주 하얘요. 왜 숨는 겁니까? 무엇을 피해 숨는 거죠? 내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물었다. 엘리자베스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대답을 찾고 있었다. 남편. 맞아요. 남편을 피해 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망나니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 결혼이 저주스러워요. 왜 그 남자를 택했습니까?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라면 절대로 이 남자를 택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나는 여전히 이 남자와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전부예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함께 연약한 서글픔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없습니까? 다른 식구들은 없어요? 없어요. 어느덧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서글픔이 올라오고 있었다. 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난 유산을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병에 걸렸죠.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도 나한테 화를 내요. 나한테 욕을 해요. 자기한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다고. 마치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엘리자베스가 다시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남편이 나를 때려요. 나를
개처럼 두들겨 패요. 그러는 이 사람이 미워요. 엘리자베스가 말을 멈추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편이 때립니까? 내가 되물었다. 네. 엘리자베스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엘리자베스는 더 설명하기를 망설였다. 남편이 어디를 때립니까? 내가 다시 대답을 재촉했다. 등, 팔, 얼굴, 아무데나요. 남편을 말릴 수는 없습니까? 가끔은요. 나도 같이 대들면서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나를 더 심하게 때려요. 술을 잔뜩 퍼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맞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쳐서 그만둬요. 다음번까진요.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눈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현재의 삶에 다시 등장한 사람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엘리자베스의 양 미간이 좁아지면서 눈썹이 일그러졌다. 두 눈꺼풀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마치 눈앞의 장면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는 사람이에요. 조지예요. 조지예요. 좋습니다. 다시 그 생애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구타가 멈추었습니다. 그 망나니 남편은 현생에서 엘리자베스가 1년 반 전에 사귀었던 조지라는 이름의 은행가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지가 엘리자베스의 육체를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끝이 났다. 학대와 같은 패턴들은 명확하게 인지해서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엘리자베스와 조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의식에서 서로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났고 남자는 예전의 학대를 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엘리자베스는 수백 년이 흐르는 사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 학대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힘과 자존심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전생의 원인이 발견되면 파괴적인 패턴을 꺼버리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이 없었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듯했다. 나는 학대를 일삼던 남편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고 엘리자베스를 좀 더 뒤의 시간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이제 제가 셋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센 다음 엘리자베스의 이마를 가볍게 두드릴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생애에서 다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진행해 가십시오. 내가 수를 세는 동안 그 중요한 사건이 마음속에 뚜렷하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세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세자 엘리자베스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나는 그 서글픈 삶 속에 일말의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난 너무 행복해요. 엘리자베스는 신이 나 있었다. 지금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나를 때리는 짓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아주 좋은 남자예요. 우린 행복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다. 내가 물었다. 남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술집에서요. 대답하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미소가 가셨다. 결투를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 말이
그 사람이 긴 칼에 가슴을 찔렸대요. 아마 심장이 뚫렸나 봐요.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었대요. 엘리자베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그 사람이 죽었지만 슬프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존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존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다시 눈부신 미소가 돌아왔다. 나는 다시 시간을 앞으로 끌고 나갔다. 시간을 진행시켜 보세요. 자신과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두 사람의 삶에서 다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가보세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세월을 훑고 있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심장이 마구 뛰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생애의 마지막 날로 진행해 있었다. 존이 곁에 있습니까? 그럼요. 침대에 걸터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많이 걱정을 해주고 아주 세심하게 마음을 써줘요. 나를 잃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별하게 돼서 슬프지만 그동안 함께 보낸 세월을 생각하면 행복해요. 엘리자베스가 말을 멈추고 존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조용히 회상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존과 나누었던 사랑과 기쁨과 친밀감의 강렬함에 필적할 만한 건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현생의 어머니와의 관계뿐이었다. 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눈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현생에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이 현생에서 아는 인물일 경우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봄으로써 두 인물이 같은 영혼임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눈은 정말로 영혼의 창인지도 모른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간단했다. 엘리자베스가 잠시 후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어요. 아주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요. 내가 이 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몸을 떠나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호흡은 느리고 깊었다. 내가 천장 구석 근처에 떠 있어요. 내 몸이 내려다 보여요. 존은 그 곁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존은 완전히 혼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소유하기만 했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낳지 않았어요.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소유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침묵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매우 평화로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긴 정말 아름다워요. 내 주변을 온통 아름다운 빛이 감싸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 빛이 나를 끌어당겨요. 그 빛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름다운 빛이에요.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빛이에요.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아름다운 계곡을 지나가요. 사방에 나무와 꽃들이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존에 대한 것들은 잊고 싶지 않아요.
난 존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나면 존을 잊을지도 몰라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존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조언하면서도 전혀 확신은 없었다. 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식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지식들은 모두 인생과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완성해서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두 가지가 결국 똑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존에 대한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존에 대한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게 전부예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하고 나서 잠시 후 덧붙였다.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면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마지막 이야기는 특히 나에게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지닌 말이었을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캐서린을 통해 나타났던 스승들은 캐서린의 치료와 함께 그 놀라운 메시지의 세례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나에게 이야기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선생은 이제 자신의 직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제 캐서린의 최면 상태를 통해 들려오는 메시지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휴식했다. 오늘 역시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엘리자베스를 깨웠다. 잠시 후 일상의식을 회복한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 사람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고 똑같은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남자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단정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그다지 확신은 하지 못했다. 이미 다른 생애에서 누군가를 만나 또다시 미친 듯한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존을 다시 만났을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육체를 입고서 말입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엘리자베스의 대답에는 약간의 냉소가 묻어 있었다. 두 눈에서는 연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 기분을 풀어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을 다시 찾아내는 것보다는 복권에 당첨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나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1,400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의 두 번째 책 전생요법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만난 에어리얼과 앤소니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원하지 않는 기나긴 이별 끝에 영혼의 친구, 즉 소울메이트와 다시 결합하는 일은 비록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다. 나의 환자 중에 에어리얼이라는 여성 생물학자가 있었다. 에어리얼은 남서부 지방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앤손이라는 이름의 오스트레일리아 남자를 만났다. 둘 다 이혼 경험이 있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이내 사랑에 빠져 약혼을 했다. 앤소니와 함께 마이애미로 돌아온 에어리얼은 나를 찾아와서 단지 앤소니도 전생 퇴행이 가능한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퇴행시켜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두 사람 모두 에어리얼이 앤소니의 전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앤소니는 굉장한 퇴행 대상이었다. 그는 최면 상태에 들어가자마자 2000년 전 한니발 장군 시대에 북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앤소니가 속한 부족은 매우 발달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족은 백색 인종이었고 액화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금 재련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앤소니는 40일에 걸친 이웃 부족과의 전투에 참가해 싸우고 있었다. 유색 인종이었던 적은 아군의 숫자를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병력으로 공격해왔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앤소니의 부족은 지금은 적이 된 그 이웃 부족에게 전쟁 기술을 교습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습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공격을 지휘하고 있었다. 칼과 전투용 도끼로 무장한 10만의 적군이 밧줄에 의지해 넓은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앤소니 측은 도강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강물 위에 액화를 뿌렸다. 앤소니의 부족은 아녀자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자줏빛 돛이 달린 수척의 대형 범선에 태워서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대피시켰다. 그 중에는 당시 18살이었던 앤소니의 젊은 약혼녀도 끼어 있었다. 그런데 강물에 뿌렸던 액화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서 이 대피선들에 불이 붙었다. 수많은 아녀자와 어린이들이 이 참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와중에서 앤소니는 열렬히 사랑하던 젊은 연인을 잃고 말았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앤소니 부족의 전사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괴멸됐다. 앤소니는 처절한 백병전의 사륙국 속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병사들 가운데 낄 수 있었다. 정신없이 도망치던 앤소니는 부족의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사원의 지하 통로로 숨어들었다. 그 비밀 통로는 사원의 수많은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앤소니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생존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바로 부족의 왕이었다. 왕은 앤소니에게 자신을 죽일 것을 명령했고, 충직한 병사였던 앤소니는 왕의 명령에 따랐다. 캄캄한 지하 사원 안에서 홀로 남게 된 앤소니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쏟아 부족의 역사를 금 글자로 기록한 다음 그걸 커다란 단지 안에 밀봉했다. 그리고는 연인과 동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굶주림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새로 밝혀진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었다. 앤소니의 그 연인이 현생에서 에어리얼로 환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연인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마침내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결혼식이 거행되려 하고 있었다. 앤소니가 최면 퇴행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에어리얼은 진찰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단 1시간 동안의 이별 뒤에 두 사람이 재회하면서 보여준 감정은 마치 실제로 20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던 것처럼 강렬했다. 두 사람은 얼마 전에 결혼했다. 갑작스럽고 강렬했으며 외견상 우연적이었던 만남은 이제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기존의 열정적인 관계는 끊임없는 모험의 느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앤소니와 에어리얼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북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자신들이 함께 했던 전생의 무대를 확인하는 한편 또 다른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지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 젊은 남녀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든지 간에 그건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경험하고 있는 모험의 느낌을 단지 조금 더 증대시켜주는 것이 되리라.